소설가 최학 교수가 주관하는 이 채널은 현대소설의 올바른 이해와 소설 쓰기의 방법을 제시하는 고품격의 문학 채널을 지향합니다. 많은 구독 바랍니다. 가을의 초입인데 밖에 주적주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귀한 손님 한 분이 저희의 이 시골 거처를 찾아주셨습니다. 소설가 이예훈 선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처음이시죠? 예, 여기 처음 왔어요. 여기가 계룡 남맥의 마지막 끝점입니다. 그러니까 계룡산이 한 마리 큰 용이 있는데 용꼬리 쪽입니다. 오늘 여기 와서 용의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예. 이번에 소설책 하나 내셨죠? 네, 소설을 10년 만에 한 권을 그냥 묶어냈어요. 예. 바람에게 안부를 묻다라는 창작집입니다. 세 번째 창작집이죠? 네, 세 번째 창작집이에요. 맨 처음 나온 게 딸들의 방이었던가? 네, 딸들의 방. 그게 2003년. 예. 네. 그러면은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세 번째 네. 책이네요. 네. 이던 북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. 거의 10년 단위로 창작집을 묶었어요. 네. 그러면은 가장 나중에 나온 책인데, 이전에 창작집들 완투해야 하고 작품을 쓸 적에, 그 다음에 지금 돌이켜보더라도 내 작품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. 뭐 느끼는 게 있어요? 네, 그 서착범에 묶은 그 작품들은 그러니까 최학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최학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썼다는 느낌이 저는 늘 들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쓰면서 겁이 안 났고 또 소설로 쓸 수 있는 소재들도 완전히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거침없이 뭐 써야겠다 싶으면 소재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좀 겁 없이 썼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 소설을 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등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좀 더 다른 소설을 써야 될까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이미 소재는 고갈되고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면서 쓰지 않았나 싶어요. 근데 그게 이타방이죠. 네네. 이번에 나온 이 바람에게 안부를 묻다에 또 10년이 지났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이 책이 네네. 나올 때까지. 이들 작품을 쓸 적에는 느낌 같은 건 어땠는지요? 네, 그러니까 이태방을 내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결국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내가 뭐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책을 본다거나 어떤 그 경험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뭐 영상 같은 공부도 이제 하고 이러면서 나를 많이 돌아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에 그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썼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. 조금 전에 우리 이예훈 선생님이 얘기했죠. 첫 작품 쓸 무렵에 저한테서 소설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 무렵에 우리 만나고 오래 떨어졌다 이번에 만난 겁니다. 그리고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번 이 바람에게 안부를 묻다 맨 뒤에 해설이라고 할까요? 쉽게 말하면 그냥 덕후감입니다. 그걸 제가 썼습니다. 그래서 저 나름으로도 거의 20년이 훌쩍 떨어지죠. 거의 20년 거의 됐어요. 거의 20년 만에 제가 이예훈 작가의 소설들을 새롭게 읽게 된 계기였다. 그 딸들의 방들에 대한 소설들을 제가 잘 압니다. 발표 전에도 봤던 작품들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나름으로 이 그 차이점을 20년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봤어요. 다른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제가 30년 전에 발표했던 단편들하고 근래 쓴 제 단편들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다르대요. 쉽게 말해서 그때는 좀 더 거칠고 격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훨씬 재밌었대. 네. 지금 거보다. 네. 지금은 훨씬 안정되고 노숙해지고 세련되어 있는데 소설적 재미는 좀 덜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. 아마
이혜원 선생도 그런 느낌을 조금 가지지 않을까. 쉽게 말해서 톤이 약간 처집니다. 젊은 나이대 쓰는 것에 비해서 나이가 좀 든 뒤에는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요즘 소설 쓸 적에 가장 큰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거죠? 단어를 많이 잊어버려요. 다 어렵고. 뭐를 좀 표현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 그 딸들의 방 쓸 때는 어떤 그 영상이 떠오르면서 얘기를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 이야기들이 그냥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뭐를 좀 쓰려고 해도 그 어휘 선택하는데 맞아.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. 제가 이 해설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소설에서 제가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랄까, 특색 같은 것이 등장인물 중에 첫째가 노인이 중심이 되어 있다. 대부분 여성 노인이 인생을 돌이켜보는 이야기,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추억에서 비롯된 현재의 사건하고의 결부,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또 그 노인하고 대조적인 인물로 아이를 등장시킵니다. 그리하여 우리 애가 보내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, 차별성을 가지는가, 이런 데 대한 관심 하나. 또 둘째는 저는 그것을 그래서 시간 이기와 존재의 무상성이라 그랬습니다.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늘 가지게 되죠. 네. 그렇게 되면은 어떤 조급증보다는 내가 여태 살아왔던 게 뭔가, 거기에 대한 천착이 더 많아져요. 네.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,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. 네. 지금 우리 이혜원 씨 소설에 나타나는 그 시간의 흔적들이 나는 그런 언어들이 표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나이는 안 묻겠어요? 네. 꽤 많죠. 네, 맞습니다.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해요? 과거 생각들? 아니면은 내일 생각들? 요즘은 뭐를 뭐 계획한다거나 그죠. 뭐를 해야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그 우선 그리고 너무 많이 잘 잊어버리니까 순간순간 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메모해서 또 그거를 실행에 올리고 그래서 일단 떠오르는 거는 실행에 옮기자. 그런 것 그쪽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책에 9편이 실려 있나요? 네. 전기도덕을 맨 앞으로 옮겨놨네요. 네. 이런 류의 소설들, 예를 들면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,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과거의 흔적들만 먼지처럼 소복이 쌓여있는 그 지하 창고에 어느 이국 노동자쯤 되는 외국인 여자가 와서 아기를 낳고 키우다가 몰래 가버렸다. 그리고 몇 달 후에 그의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다. 그런 이야기가 요 전기도둑 이야기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찾아낸 건 어떤 계기였어요? 전기세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요. 직접 겪었어요? 네, 이 전기가 도대체 어디로 새나가나. 어. 결국 그게 뭐 지하수 끌어올리는 그 거기서 그게 새나가는 걸 알기는 했는데 그게 지하실로 제가 연결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이 집을 지으신 집이에요. 저희 집이. 근데 이사 오실 때 이제 가져온 살림살이 거의 다 쌓아놓은 그런 장소여서 그 속에 거기 그 안에 대한 어떤 제가 그런 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안에. 거기에서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과정을, 그 전기세 갑자기 올라간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가 거기 와서 아이 낳아갖고 키우는 이야기는 지어낸 거죠. 네. 보태버린 거죠. 그죠? 네. 자, 소설은 되게 다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. 실제로 내가 겪었던 경험은 전기세가 다른 때보다 아주 많이 나온다. 지하 창고 때문인 것 같다. 요게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대부분의 경험입니다. 그런데 작가는 여기에다가 상상력을 하나 더 보태죠. 거기다가 외국인 여자, 아이의 출산, 그들이 전기를 쓰다가 몰래 빠져나갔다. 그래야 우리는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가능해집니다. 요게 소설 쓰기의 기본입니다. 이 총소리라는 소설이 있죠. 그죠? 예를 들면은 산책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공기총을 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. 그래서 과거 회상 내 남편이
사냥총을 가지고 처가에 와가지고는 그 시골 산골에서 총을 쏴댔다. 끔찍하게 싫고 무서웠다. 그것이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오늘 이 총소리를 듣게 됐다. 그 다음 나중에 어떤 남자가 나를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다. 사람들은 거기에서 긴장을 했어요. 독자들도.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아들, 우리 아까 공기총을 쏴갖고 놀래켜 드렸죠. 혹시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뭐 할 조서를 꾸미고 할 적에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. 이런 이야기였어요. 네네. 총소리의 상징성 어떻게 생각했어요? 저는 그 총소리는 폭력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아니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에 가서 총을 경험하잖아요. 근데 그 총이라고 하는 기구가 놀이기구처럼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? 그래서 이제 거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폭력성,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래서,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조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실제로 겪었던 건데, 그 아이가 난 군대 안 갈래요.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실제로 좀 당황했거든요. 이렇게 생각을 하네? 그런데 나중에 생각할수록 그 느낌이 너무 정직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그 총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화되지 않고 그 순수한 마음 속에는 그 자체가 공포일 수 있다는 거.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설의 극적인 그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소설에 좀 약하다.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자네도 좀 몇 번 들었어요. 저를 생각해 보면 제 나이 이제 여자가 겪는 그 한계일 수도 있겠는데 그 어떤 격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요. 맞아요. 거부하게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내 소설에 다루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해도 그런 장면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글 속에서 그렇게 극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저도 지금도 제가 소설 지도하면서 결국 내 작품은 내 나이를 따라간다. 맞아요. 그렇지만은 소설은 다른 상황이다. 소설은 내 이야기 아니에요. 나의 고백수기 아니에요. 소설은 소설 저대로 가요. 때문에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젊은 놈 못지않게 극적인 상황을 꾸며낼 수도 있어요. 그게 저는 오히려 그걸 권장해요. 왜? 노화돼 가는 상상력을 그 젊은 놈과 같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느냐 이거야. 우리가 소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내 삶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꾸미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런 극적인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소설서는 재미가 있어요? 너무 어려워요. 나한테 너무 벅찬 일이다라는 느낌을 늘 받아요. 늘 한계에 부딪히고 헉헉거리고 그 한 편 써내는 것도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에 부치고 좀 그래요. 예. 근데 이제 일단 써놓고 나면 어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쓰고 나면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 기쁨이랄까 희열이랄까 이런 만족감은 어떤 거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단계까지 나 자신을 끌어올리는 게 맞아요. 너무 기운이 달려요. 한참 끌어올렸다가 네. 나중에 다 쓰고 나면 푹 가라앉는 네. 그것이 아프면서도 희열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네. 글쓰는 이들만 또 느낄 수 있는 애환이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 해설에 맨 뒤에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. 근처 농부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80 넘은 노인네가 6년간 인삼 농사를 시작하더라. 전 깜짝 놀랐어요, 그거. 네. 당신 6년 살다는 보장이 있냐? 근데 왜 인삼 농사냐? 그냥 상추 키우고 깻잎 키우면 되지. 그 생각이었어요. 그런데 이 노인이 이럽디다. 인삼 농사만큼 한량 농사가 없다. 제일 편하대요. 자기가 농사꾼 수십 년 했는데 인삼 농사가 제일 편해서 이거 한다. 제가 그래서 우리 이예훈 씨한테도 그 얘기를 보탰어요. 자, 수십 년 소설가 노릇을 해왔으면은 제일 잘하는 게 소설 쓰기예요. 소설 농사가 제일 한량 농사야.
저 원래 꼭 50년 됐습니다. 문단에 나온 지가. 그래서 지금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소설밖에 없어. 그리고 그게 제일 잘하니까 수월해. 또 기분 좋고. 이런 충고를 드렸던 거예요. 네. 저는 그 선생님 그걸 읽으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한량농사로 하라고. 난 우리말 중에 참 이쁜 말 중에 하나가 한량이란 말이에요. 남자들 중에서 가장 멋쟁이는 한량이다. 난 이 말이라고 여기고 있어요. 그래서 소설가들, 시인들이라고 해서 괜히 폼 잡고 엄숙한 채 하지 말고 한량이 되라. 그러면 저절로 좋은 작품 나온다. 그런 뜻으로 새겨주면 좋겠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책을 내놓고서,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내고 이걸 이제, 사람들한테 우편물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나 자신을 반성하고 많은 거를 배웠어요.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책 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책 냈을 때도 그렇고 이 책을 내가 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거 이 책을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줘야 하나 그게 엄청 부담스럽기만 하고 근데 이번 책을 이제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은 전부 이제 고맙다고 문자도 하고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문자들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, 내가 냈다는 그 보람이 있다라는 것도 느꼈지만은, 그래, 이렇게 하고 살면 되는 건데, 내가 너무 웅크리고 살았나, 그동안? 그래요. 네,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웅크리고 살았다는 말씀을 이제 했지만,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, 내 소설들은 말하자면, 제 세대의 여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자기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잖아요.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시기에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내가 이제 노력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맞춰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에 맞춰가는 그 과정 속에 그게 하나의 자료라고 한다면 이 소설은 거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송곳 같은 게 아닐까. 그렇게 해서 이제 맺혀 있어서 속에 그 자료 속에 쌓여지지 않는 것들이 글로 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너무 어떻게 잘 어울려 보려고 애만 쓰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었나. 이제는 좀 풀어놓고 나 편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나. 이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랬어요. 이제 이 소설을 내고 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. 자, 오늘 바람에게 안부를 묻다라는 장작집 하나 갖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나이 거한 여성 소설가가 쓴 이 소설 속에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, 참 우리가 겪은 시대들이, 변곡들이 많았죠. 그 이야기들이 오롯이 담겨 있고,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반추하고, 거기서 또 내가 오늘 혹은 내일을 어떻게 영위할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. 그리고 그 삶에서 송곳처럼 튀어나온 것들이 다 내 작품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기회 있으시면은 꼭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긴 느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